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자식이 셋이나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제 몸으로 낳았지만 둘째 아들은 제 마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어미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째는 저희 딸과 저희의 인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꺼번에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를 만난 건 아마 운명이었지 싶어요. 저희 집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이사했으면 했지 한 번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친하게 지낸다며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산다는데 저는 웬만한 집의 아이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빡빡 머리를 깎은 8살 아이는 저를 보며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환한 미소를 짓는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물끄러미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정말 웃는 미소가 예쁜 아이였거든요. 친구 집에 처음 놀러 왔다면서 어린애가 얼마나 얌전하고 의젓하던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 옆집에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최근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 할머니 아들이 이혼하고 손자를 맡아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녀석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알토란 같은 녀석을 두고 이혼을 했는지 저라면 수십 번 눈에 밟힐 것 같았어요. 그만큼 그 녀석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안다지만 참 아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아들과 친구가 된 녀석은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아이는 잘하는데 손이나 바짓단이 달아 뜯어져 있거나 옷 한 벌을 오래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추운 겨울에도 손목이 튀어나와 손이 허옇게 텄더라고요. 따뜻한 잠바 하나 없어 얇은 봄, 가을 잠바로 겨울을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에게 왜 그렇게 다니니? 말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 사정을 다 알고 있기도 했었고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열심히 굴렸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몰래 도와줄 방법을요. 저는 아이에게 집도 가깝고 할머니도 청소일로 늦으시니 밥 먹고 씻고 가라면서 저희 아들의 옷을 입혀보내고는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보다 한 치수가 작았던 아이였기에 괜찮다, 너 입어라. 우리 아들은 안 맞는다고 하면 좋아서 싱글벙글 웃더군요. 방학 때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했어요. 정말 잠자는 곳만 다를 뿐 우리 아이처럼 걷었네요. 그렇게 그 아이와 6년을 보내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원래 그전까지는 건물 청소를 하셨는데 나이 있어 일을 잘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손자를 키우기 위해 새벽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밤늦게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겁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그 아이의 아빠가 차주 사람들하고 보상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이제 데려가겠거니 이제 아빠랑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랑 사는 거니까 더 아이에게 좋겠거니 했죠. 새엄마라는 사람도 보이니 이제 제대로 챙길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요. 한참 차주 사람들하고 보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 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저의 귀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 꽂히는 거였어요. 어머, 돈이 5천이나 생겼네. 노인네 살아생전 땡전 한 푼 없이 살더니
죽어서 자식한테 돈을 쥐어주고 가는 것 보니까 헛되게 죽은 게 아니라 다행이야. 근데 자기야, 당신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지? 아, 나 애 안 키워봤어. 어떡해.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챙겨. 저는 어이없는 말에 먹던 육개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 옆에는 아이도 서 있는데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아이 아빠의 말이 더 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어쩌면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꺼낼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에이씨, 왜 내가 키워? 걱정 마라. 어차피 애엄마랑 이혼할 때 고아원에 데려다 버리기로 약속하고 한 이혼이야. 고아원에 버려놨더니 노인네가 어떻게 피부치를 그렇게 버리냐고 데리고 와서 직접 키운다고 한 거야. 그냥 예전처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 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키워줬으니까 자기도 받아들이겠지. 옆에 듣고 있는 제가 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이는 어쩌겠어요. 바로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는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아이를 찾아 헤매 다녔는데 큰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그 아이가 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할머니와 살던 집에요.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와 살던 그 작은 골방에 틀어박혀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아이는 문을 안 열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의 작은 틈으로 흐느껴 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아이가 그대로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거겠죠. 그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밥을 가져와서 밥 먹자고 해도 아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다친 아이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아이는 그 차가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쯤 되니 이러다가 아이까지 죽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을 하러 갔죠.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면 듣지 않겠어요? 혹시나 아이가 문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었던 거죠. 지원 아버지, 지원이 고아원으로 꼭 보내셔야 합니까? 아직 너무 어려요. 아직도 저렇게 문을 안 열고 나오지는 않는데 저러다 아이 잡겠어요. 가서 나와라. 고아원 안 보낸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당신들 뭡니까? 뭔데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남의 자식 건사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 자식 일이나 잘 챙겨. 내 새끼는 내가 키우든 아니면 고아원 보내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찾아와서 에이, 퇴.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성이 바닥인 사람한테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알다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아이 아버지에게 사정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일단 아이는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저 안에 들어간 지 3일째입니다. 날도 차고 물 한 잔 못 마셨을 텐데 아이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지원이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신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애가 좋으면 당신이 데리고 살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애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키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이씨, 당장 여기서 나가.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제 손으로 문 잠그고 들어간 애를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아이 아버지의 말에 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차피 잠만 할머니네 집에서 자던 거 그래 내가 거두자. 아들 하나 더 생기면 좋지 하고 생각했죠. 저희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래 영수증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내밀었죠. 그럼 써주세요. 아이 포기한다고 써주세요. 친권 포기한다는 각서 말입니다. 그거 한 장 써주시면 당장 여기서 사라져 드릴게요. 거기에 아이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그리고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지원이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꼭 도장이든 지장이든 찍어주십시오. 아이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 보듯 저희를 위아래로 훑으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귀찮았던 건지 아이가 싫었던 건지 얌전히 영수증에 양지원의 친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다, 이렇게 쓰고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어주더군요. 나중에 변호사 공증을 받으러 가니 전혀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지만 그것은 아이를 설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할머니 골방에 틀어박힌 아이에게 문 틈으로 그 쪽지를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제발 문을 열어주길 빌면서 말입니다. 지원아, 내 말 들리니? 아줌마에게 새로운 아들이 생겼는데 누구인지 한번 들어볼래? 아줌마에게 원래 아들이 하나인데 양지원이라고. 아들이 한 명이 더 생겼어.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래? 이제 아줌마라고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래? 그럼 엄마가 우리 지원이 진짜 엄마 해줄 수 있는데. 아이는 제 말을 들었는지 한참을 안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가슴에 구멍이 저로 인해 메어지길 기도하면서요. 한참을 울던 아이는 빼꼼하며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제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와 와락 안기더군요. 며칠 만에 방 밖으로 나오는 아이의 손발이 얼음장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저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살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 밥도 많이 안 먹고 청소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착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아이의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다니 어른으로 참 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빡빡 깎아 까슬거리는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당연하지. 그 쪽지 봤지? 이제 아빠가 안 찾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고아원에 안 가도 돼. 절대 고아원으로 안 보내. 그리고 난 밥 많이 먹는 아들을 원하는데 청소는 도와주면 내가 더 감사하지. 아이는 활짝 웃으며 예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저는 아이를 다시 꽉 끌어안았어요. 저희 아들, 딸도 지원이와 함께 산다고 하니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가족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가족이 4명에서 5명이 된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은 저희 집에 살게 되면서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희의 일도 도와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과일 도매업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공판장에서 과일을 떼와서 그것을 거래처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새벽 일찍 움직여야 했는데 주말만 되면 둘째는 우리를 따라 나서서 과일 상자를 옮기는 겁니다. 괜찮다고 아직 어린애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하고 말려도 아이는 스스로 주말이면 일을 도와주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둘째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다면서 칭찬이 자자했죠. 그렇게 뿌듯할 때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와중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였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도와주고 저녁에는 동생의 공부도 꼼꼼히 확인해주면서 집안일도 알뜰살뜰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아이는 더 좋은 대학을 포기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 학비를 위해 적금 들어놓았다. 그러니 더 좋은 대학교 선택해라 하고 말하니 아들은 자신의 과는 이 대학교가 더 좋다 하면서 그 돈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란 내 새끼들은 각자 사회에 나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니 참으로 인생 잘 살고 아이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저희 둘째 아들은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와 새벽마다 일을 도와주었어요. 정말 대견하고 장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매주 빼놓고 오는데 미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하라, 너 힘들다, 우리는 괜찮다 해도 둘째는 고지 듣지를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가만히 있냐 그러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들 얼굴 보니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들은 응급실로 들어온 저희를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전화 안 드렸는데 병원에서 연락한 거예요. 아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놀라시게.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다가 대충 들으니 국도에서 사고가 났다던데.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차가 다 망가져? 여기 앞에 경찰말로는 상대방 운전자가 쇠파이프로 차를 망가뜨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그 피는 뭐니? 아이는 얼굴에 감긴 붕대를 손으로 짚으며 어색한 미소를 저희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오다가 국도 넘어오는데 너무 어두워서 좀 천천히 갔더니 뒷차가 몇 번인가 클렉슨을 울리더라고요. 빠르게 간다고 갔는데도 불만이었는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오더니 급정거하며 멈춰섰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가오더라고요. 그 쇠파이프로 제 차를 내리쳤어요.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한다니? 어디 더 다치진 않았고? 아유, 세상에, 뉴스에 미친놈 천지라더니 여기도 있었나 보다. 어디 얼굴 좀 보자. 다른 곳은 괜찮은 거야?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보기도 아까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겠어. 잡을 수는 있다니? 둘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웃더라고요. 얼굴이 차 유리에 긁혀 살짝 찢어진 거 말고는 다친 곳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들으니 잡는 건 쉽지 않나 봐요. 벌써 비슷한 사건이 몇 건인가 있어서 쫓고는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 봐요. 방범 카메라 하나 없는 국도만 골라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얼굴에는 마스크하고 모자까지 써서 찾기도 힘들고요. 하필 제 차는 블랙박스까지 같이 파손되는 바람에 그 장면이 안 찍혔나 봐요. 다행히 그 사람 손에 특이한 문신을 봐서 말해주었어요. 제이라는 문신을 손목에 새겼더라고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차만 그렇게 만든 게 천만의 다행이다 하고 넘겨야 했습니다. 속이 타도 어쩌겠어요.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는 게 어렵다는 통보만 남기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둘째 차가 파손당하고 한동안 저희에게 못 내려오니 그래, 위험한데 잘 됐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차를 사서 저희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저희 막내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잘 됐다. 그래, 다들 홍기가 차가니 세 놈 중에 한 놈이라도 빨리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놈은 연애는 하는데 결혼 이야기는 코빼기도 안 하고 둘째는 일하랴 주말이면 이곳에 오는데 연애할 틈이라도 있겠어요. 넌 여자도 없냐 하고 말하면 그냥 말을 얼버무리는 통에 더 이상 말도 못 꺼냈습니다. 숫기가 없는지 아니면 연애에 재능이 없는지 제 눈에는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여자들 눈이 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와 주말에 밥 한번 먹자면서 가족끼리 모였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딸의 남자친구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예쁘장하게 보이던지 옷도 잘 입고 사람이 참 말쑥하게 생겼더라고요.
딸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며 큰오빠와 작은오빠라며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와 웃으며 악수를 하던 둘째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다들 식사를 시작하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해졌어요. 물끄러미 딸의 남자친구를 지켜보다가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집이 이 근처 사시는 겁니까? 집이 어느 방향이시죠? 밤에 운전을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국도로 운전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웃고 있던 딸 남자친구의 얼굴이 웃음기 하나 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이 근처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밤에 운전이요? 가끔 드라이브는 하죠. 여자친구랑요. 그리고 일일이 언제 어디를 운전했는지 기억을 하시고 다니시나 봐요. 혜진이 말로는 똑똑하다더니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제가 좀 머리가 좋아서 한번 본 거 잘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앞으로 끼어들더니 미친놈이 쇠파이프를 들고 제 차를 박살을 내놨거든요. 개새끼가 얼굴은 들키기 싫었는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손목은 왜 가릴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안 들킬 자신감이 쩔었나? 둘째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딸 남자친구의 손목을 잡고 소매를 걷어내더군요. 그곳에는 쥐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와씨, 지금 저를 그 운전자라고 착각한 겁니까? 진짜 황당하네. 여자친구 집에 인사와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인사드려도 될까요? 미안해 혜진아. 나 오늘은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딸의 남자친구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딸은 둘째를 노려보더라고요. 오빠, 지금 무슨 경우야? 지금 저 사람을 정말 그 운전자랑 착각한 거야? 그 사람 손목에 제 문신이었다며. 저 사람은 쥐 문신이야.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저 사람 진짜 화 많이 났잖아. 맞아, 저놈이야. 저놈이 그 운전자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다시는 저 새끼 만날 생각하지 마. 너랑 어울리기에는 너무 질이 나쁜 놈이야. 지금 찔리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 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둘째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빠, 내가 결혼하는 거 싫어? 그래서 그래? 오빠가 내 친오빠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왔다고 그러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몰라봤겠냐고. 나 저 사람하고 1년 넘게 사귀었어. 그런데 그런 걸 몰랐겠냐고.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오빠가 사람 착각한 거야. 문신도 다르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오빠가 저 사람한테 사과하기 전에 오빠 안 볼 거야. 딸은 그렇게 소리를 치고서는 남자친구를 따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둘째를 붙잡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물론 둘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아이를 믿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것 없이 딸의 남자친구를 의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확실히 그 사람이 맞는 거냐? 어두워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며. 나중에 그 차도 대포차라고 밝혀졌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신도 다르고 네가 이번에는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네, 분명합니다. 제이로 잘못 본 것은 쥐의 동그란 밑부분이 소매로 가려져서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제이와 쥐의 끝에 획이 틀어져 있는 게 같아요. 아무리 몇 번이나 그 사람 손을 보고 또 봐도 같은 글자가 맞아요. 혜진이를 위해서도 저 사람과 헤어지게 해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애들을 헤어지게 할 수는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럴 수는 없어. 너도 그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잖니. 그때 어둡고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잖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둘째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정말 확실하게 봤어요. 그놈이 틀림없어요. 체격도 같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남의 차를 깨부수는 놈이면은 나중에 혜진이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게 해야 해요. 그러다가 혜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해요. 저는 둘째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혜진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아무리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무 증거 없이 그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아무튼 이 일은 네가 경솔했어. 어머니, 정말 혜진이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혜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늦어요. 지금이라도 둘을 헤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둘째의 애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째가 괜히 그렇게 허튼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둘째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타박했는지 지금은 후회만 될 뿐이네요. 둘째는 그렇게 서울로 돌아가고 몇 달간 집으로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친여동생처럼 돌봐주던 딸에게 친오빠가 아니라는 말에 아이가 상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말해도 제가 그 아이의 편을 들지 않고 친자식의 편만 든다고 생각해서 서운해서 발길을 끄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매주 안부 전화로 운전 조심하시라, 밥 잘 챙겨 드시라 말을 하더군요. 언제 한번 내려와라 말을 해도 알겠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아이도 우리에게 정을 쉽게 떼어버리는 건 아닌지 속까지 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 딸은 다시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반듯하고 저희를 향해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모습에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엄마, 지연 오빠 이제 안 오지? 정말 왜 그 일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했나 몰라. 착각하고 부끄러워서 이제 집에도 안 오고. 그냥 와서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우리 그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데 엄마도 직접 봐봐. 정말 착하고 성실하잖아.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을 우리 그이가 할 리가 없다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팔을 꽉 잡고 빙그레 웃는 딸을 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일어나 남편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들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저 같으면 흉내도 못 냈을 겁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자식으로 받아주십시오. 혜진이 울리지 않고 공주님처럼 모시며 잘 살겠습니다. 참 싹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의 손의 문신에 또 눈길이 멈추더라고요. 설마 둘째의 말이 진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앞에서 저희를 보고 웃는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모습에 둘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설마 정말 범인이면 저렇게 마음 편하게 웃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오빠를 그렇게 만들고 이곳에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승낙하니 바로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를 핑계를 대면 그 녀석이 제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이니?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언제 한번 내려오래도 왜 오지 않는 거야? 엄마가 네 얼굴 잊어버리겠다. 다음 주 주말에 혜진이 그 사람이랑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와서 얼굴 비추고 축하 좀 해주면 안 될까? 제 말에 둘째는 길게 숨을 내쉬더군요. 마땅치 않은 거겠죠.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가 가득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시간을 내려고 해도 바빠서 내기가 어렵네요. 곧 한번 들리겠습니다. 딱딱하고 투박한 아이의 말에 속이 상하더군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 힘든 건가 하는 걱정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 생활이 여기서 끝은 아닌가 하고 걱정까지 되더군요. 상견례 날 한참을 문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아도 둘째 아이는 그 자리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자리에도 딸은 둘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지원 오빠 끝까지 이럴 거래? 어떻게 상견례 자리까지 안 올 수가 있지? 정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러다 내 결혼식도 쌩 까고 안 오는 거 아니야? 거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자기 불리해지니까 나타나지도 않잖아. 이혜진, 말 조심하네? 그래도 너희 오빠야. 사실 나도 아직 너희 남자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 너희 둘째 오빠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이든 한 번도 우리 속상하게 한 적 없는 애다.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 상견례에 못 올 수도 있지. 엄마까지 왜 그래? 정말 우리 그이 그런 사람 아니래도? 와, 진짜 양지원 와서 분명하게 말을 밝혀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그이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엄마는 친자식 말 못 믿어? 엄마는 주원 자식 말 믿을 거야? 이 만다물어? 이게 친자식 주원 자식이 어딨어? 내 배 아파서 안 나왔을 뿐이지 너희들보다 우리한테 더 잘해. 너희가 어디 한 번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일 도와줘 봤니? 한 번만 더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봐. 내가 가만 안 둬. 딸은 입을 삐죽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저의 속도 타들어갔죠. 아들을 잃는 건 아닌지 얼마나 속상하던지 꼬박꼬박 연락 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한참 거래처에 과일을 다 배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딸은 울며불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둘째 오빠가 죽어가.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오빠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이러다 오빠 죽을 것 같아. 엄마, 빨리 와. 병원으로 빨리 와.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다쳤다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야 알지. 지원이가 왜 죽어? 어디서 피를 흘려? 제 말에도 딸은 같은 말만 하면서 전화로 오빠 죽는다며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저희는 놀라 더 이상 물어볼 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째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옆에는 피 묻은 거즈가 쌓여있고 수혈을 받고 있더라고요. 붉은 피를 보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의료진은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며 저희를 가로막더군요. 딸은 울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딸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은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울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하고 만난 거야? 왜 피를 흘리고 저기에 누워있는 건데, 어? 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둘째 오빠한테 연락이 계속 왔어. 상견례 직후에 오빠가 자꾸 남자친구에 관해 물어봤거든. 언제 밖으로 나가냐? 혹시 다른 차 타는 거 못 봤냐? 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른다고 말했는데 오빠가 따로 조사해봤더니 의심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계속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꼴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딸아이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주말마다 딸 남자친구의 뒤를 캐고 다녔나 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겠죠. 거기다 저희가 다 정색을 하니 저희한테 말도 못 꺼냈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미어지더군요. 자식을 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 지경이 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를 저 지경이 되어서 다친 거야? 응? 오빠가 나한테 아무것도 못 알아내겠다며 확실히 하자면서
셋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만나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어. 그렇게 공원에서 셋이 만났는데 오빠가 그날 문신을 봤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진위를 따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그이가 공원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오빠의 머리를 내리쳤어. 자꾸 의심하지 말라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아무리 의심을 산다고 사람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당장 그 사람 데려와. 어디서 내 새끼 머리를 내리쳐? 도망갔어. 오빠 머리를 벽돌 내리치고 바로 달아났어. 오빠가 벽돌 맞고 앞으로 꼬꾸라지며 피를 흘리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119부터 불러서 이쪽으로 온 거야.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손발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응급조치가 끝났다고 의료진이 겨우 저희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저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팔에는 붉은 피를 수혈을 하고 있는 둘째의 얼굴을 보며 두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둘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과 딸은 부부로 인연을 맺었을 테니까요.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왔어. 눈 좀 떠볼래? 귀한 내 새끼. 엄마한테 너무 서운했지? 엄마가 안 믿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한테 다시 오면 이제 서운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아들로 조금만 더 지내자. 응? 그때 둘째가 손을 까딱이며 눈을 뜨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지 마세요. 울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로 더 살고 싶어요. 하나도 서운 안 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꽉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저에게 돌려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고 하니 경찰분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제보 덕분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벽돌로 내리친 사람이 난폭 운전자가 맞았더라고요. 그동안 제보해주신 증거를 토대로 저희가 더 조사해서 범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창고에서 발견되었더군요.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애먹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잡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군요.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조사를 한 것을 꾸준하게 경찰에 제보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썰미가 좋으신가 봐요. 그동안 몇 명인가 범인의 손목 문신을 보긴 했는데 문신이 있다는 것만 알고 글자인지 그림인지 특정조차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덕분에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 증언을 해주셔야 해서 회복하시면 경찰서로 방문을 해주셔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를 못 믿었어. 친오빠가 아니란 말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속상해서 꺼낸 말이야. 용서해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일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 아들은 울고 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뭐 오빠가 되어서 여동생 투정도 못 받아들일 만큼 속 좁은 오빠는 하기 싫다. 용서고 뭐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빠가 할 일을 한 거야. 그만 울어 못나나. 넌 울면 더 못생겨지더라. 딸은 둘째를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아들이 퇴원하고 저와 둘째는 손을 꽉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마무리를 짓고 와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다시는 꼴 보기 싫은 딸의 남자친구가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와 눈을 마주치고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아씨, 진짜 여자 한번 만나서 인생 제대로 꼬이네. 진짜 완전히 안 들킬 자신 있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나서 짜증나. 아무튼 만날 때마다 재수가 없었다니까. 젠장. 둘째 얼굴은 시뻘개지더니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겁니다. 야, 너 말 다시 해봐. 뭘 어째? 우리 혜진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냐?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왔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처먹은 새끼가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네. 내가 너 잡으려고 진짜 이를 갈았어. 혜진 옆에서 너 같은 새끼가 있다는 게 끔찍해서 반드시 잡아서 콩밥 먹이겠다고 다짐했거든. 아이씨, 어차피 친오빠도 아니라며 어디서 가족인 척 행세를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 집 식구가 될 것 같냐? 어? 거지 새끼가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알면 알아서 눈치 보고 기어나가야지. 아직도 그렇게 빌빌거리며 남아있냐? 재산이라도 노리냐? 직접 가보니 빼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더만. 둘째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손을 들어올리자 저는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저는 아들 손에서 그 멱살을 빼냈습니다. 지원아, 그만해라.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덜 회복됐잖아. 이런 짐승 같지도 않은 것에 뺨을 치면 뭐하겠니? 네 손만 더러워질라. 그러니까 그만 그 손 내려놔. 아들은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도 화가 덜 풀렸는지 악 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오죽하면 얌전한 애가 그렇게 소리를 내지를까요? 지 속도 답답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획 돌아서며 딸의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반성 못했는지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눈에 불이 확 번졌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손을 올려 강하게 그놈의 뺨을 내리쳤어요. 순간 짝 하는 소리가 경찰서의 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되어서 내 딸, 내 아들 가슴에 대못 박게 하고 머리에 피 흘리게 한 값은 치러야지. 안 그래? 한 번만 더 내 새끼들한테 피눈물 나게 해봐. 그 다음에는 뺨 한 대로 안 끝내. 알겠어? 그리고 뭐? 거지 새끼? 어디서 내 아들한테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아? 네가 우리 사위로 안 들어온 걸 천만다행이지. 나는 오늘부터 하늘에 감사기도 드릴 거다. 가자 지원아. 엄마 손 잡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서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나오며 저의 손을 꽉 잡고 방긋거리며 환하게 웃더군요. 다시는 그런 미소를 못 볼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다행히 아들은 그 웃음을 다시 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은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예쁜 손녀도 둘이나 낳아주었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고 싶다고 서울 생활도 접고 집 근처에 살면서 주말마다 일을 도와줍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꼬박꼬박 도와주는 아들을 보며 대견하고 예쁜 내 새끼를 잃었을 뻔 생각을 하니 지금도 마음이 울컥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꼭 안전운전하시고 이런 일 당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막아야 할 것 같아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